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미국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신경을 더 쓸 것이고, 중국은 만큼 펜타닐 문제에 대한 회의가 이제는 좀 더 이루어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 극적으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새로운 촉매제로 제가 서프라이즈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딱 이거거든요. 미중 관계 완화. 사실 중국 정부가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주시장을 부양하겠다. 홍콩 재무장관이나 홍콩 행정장관이 나와가지고 홍콩의 주시장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을 잘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뭐 IPO 제도도 손보겠다. 그렇죠. 이런 뉴스들도 많이 사실은 작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최근에 홍콩 시장 움직이고 중국의 개인들까지 이렇게 관심 있는 거 보면은 머지않아서 서양 외국인들도 중국, 홍콩 좀 달라졌네 하면서 좀 돈을 싸들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해봅니다. 홍콩 거래소도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또 ETF 관련해 가지고도 홍콩 거래소에서, 그러니까 사실 거래소라는 거는 국가와 연관된 기관이긴 하지만 공적인 성향을 지지만 사기업이잖아요.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도 그렇고, 그렇죠. 런던 스탁 익스체인지도 그렇고. 그래서 보셨을 때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홍콩에다가 세일즈 팀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홍보 활동을 하는 팀은 한국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기업처럼 움직이는데, 홍콩 거래소는 지금까지 그런 태도를 조금은 덜 견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겪고 있는 거래량 감소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같이 이제 맞물려져 가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홍콩 내에서 거래하는 것들에 대해서 타 거래소와 대비 비효율성이라든가 아니면 타 거래소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실 홍콩 거래소는 아직도 그게 남아 있잖아요. 한 종목을 샀을 때 그 종목에 따라서 최소 물량. 예. 그렇게 되면 알리바바 과자에 놓으면 되게 비싼 종목인데 그 물량이 최소 물량이 1,000이다. 그러면은 최소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뭐 $5,000. 그렇게 되면 85만 원, 90만 원이면 옛날에 황제주 분할한 것처럼 사람들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거기서도 그걸 없애겠다. 라고 해서 그걸 프로젝트로 삼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홍콩 거래소가 약간은 더 진일보돼서 이노베이티브한 거래소가 되면 너무 좋지만, 다른 이노베이티브한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 있는 다른 거래소에 맞추려고 하는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홍콩은 저기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할양된 이후, 다시 이제 반환된 이후에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관문 역할로서 많이 굳어지는 상황이긴 했는데, 최근 보면은 중국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 보이면서 전랑 외교 이런 거 대신에 좀 유화책으로, 그리고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는 중국의 무비자로, 한시적이지만 내년까지는 무비자로 갈 수 있게 많이들 풀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좀 아무래도 본토보다도 홍콩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영향을 먼저 받지 않을까 싶은데, 홍콩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행객들이나 뭐. 아니, 홍콩 같은 경우는 원래 무비자였기 때문에, 근데 한국 지금 관광객들이 홍콩으로 많이 놀러 온다. 물론 지금 일본에 가셨던 분들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지겨워서 한 번은 예전에 홍콩 느와르 뭐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홍콩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긴 옛날 한데, 얘기긴 하네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딱 이 순간에서는 특히 한국 관광객들을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약한 원화 가격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 지금 US 달러 강세에 이제 홍콩 달러는 연동돼 있잖아요. 7.8에서 7.9로. 네. 그럼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비싸니까 모든 게 호텔도 비싸고, 사실 이제 거기서 커피 뭐 드셨던 놀러 오신 분들도 있고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커피가 왜 이렇게 비싸냐고. 저는 가격이 지금 3년째 변하지 않았거든요. 스타벅스 가격에서. 그렇죠. US 달러에 항상 패깅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와셔갔을 때는 커피가 갑자기 9,000원이 되니까 한국에서 5,000원이면 사 먹는데, 그죠? 근데 저는 가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화 가격이 그렇게 약해졌구나. 그래서 원화의 파워가 해외 관광을 할 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죠. 근데 상해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광을 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본토는 그래서 또 다른. 본토에 이제 상해 쪽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한국 관광객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에 심천에 갔다 왔거든요. 예. 심천에서 이제 저희 회사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뭐 잠깐 자유 시간이 있어서 쇼핑몰에 갔다 왔었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거기에
한국 관광객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율관광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제가 묵었던 호텔이 샹글리라 호텔인데 주변에서 곳곳에서 한국말이 들려오는. 많이 아침 조식 이제는, 뷔페에서. 그렇죠. 달라지는 모습들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관광 오신 분들이 반이고 나머지 반 분들이 이게 회사 명찰을 차고 있잖아요.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이 또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 그리고 이게 중소 보따리상인 아닌 조그만 기업들이 아닌 큰 기업들이랑 진행되고 있구나. 포럼이 있다든가 뭐 그런 느낌을 받긴 했었죠. 중국이 이제는 좀 올해 경기가 하강하기도 했고 바닥치고 좀 올라가려는 찰나에 중국 정부도 돈을 풀랑말랑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에서는 기업이 사실은 냄새를 제일 잘 맡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이제 찾아가시는 게 아닌가. 좀 많은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이제 홍콩을 제일 많이 봐야 되는 큰 이유가 보면은 최근에 기사를 봐도 그렇고 중국의 가장 이제 중국 경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게 부동산인데, 그렇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것저것 정책을 많이 이제 금리도 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에 대한 제한 뭐 이런 것들, 일선 도시 집을 추가로 살 때는 계약금을 많이 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있었던 거를 대폭 풀어줬는데, 홍콩도 사실 비슷한 부분들로 이제 작년부터 인지세도 이제 깎아주고, 그렇죠. 많이 정책을 펼쳤던데 실제 온기는 홍콩이 조금 더 빨리 이제 회복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보통은 홍콩이 먼저 시작해서 본토로 들어가서 이제 내륙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 대부분의 많은 일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본토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홍콩의 경기 그리고 홍콩의 부동산 상황 이런 것들도 많이 주시하게 되는데 혹시 좀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 말씀이 너무 맞아요. 사실 중국 그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이 저는 홍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예전에 홍콩이 여러 가지 위기를 겪었을 때 가격이 좀 떨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들은 이제 저희 아파트 살 때도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단체 4명에서 5명 그룹이 와가지고 부동산 에이전트랑 집을 보러 가는 주말에 토요일날 항상 있었거든요. 본토에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제가 광동어인지 북경말인지 아니 본토말인지 그건 구분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싹 없어졌고요. 홍콩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아주 요즘 최근에 그 저희 아파트의 주민들 중에 광동어가 아닌 그 북경어를 만다니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조금 늘어나는 게 저는 느끼긴 해요. 네, 그 과연 그분들이 해서 그 부동산을 사가지고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건 아니고 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홍콩 부동산을 지탱해 주는 건 중국 돈이거든요. 홍콩에는 큰 자본가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 와가지고 사주시는 분들이 사는 그 물량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중국 경제가 그래서 좀 나아지지 않았나? 홍콩 부동산이 오르는 걸 보면.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저가로 있는 그 주택들을 구입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보일 수 있으니까. 근데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 측면은 너무나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요거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많이 했다가 요즘 잠깐 다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 측면에서는 중국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이 홍콩이니까 특히 자녀 교육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럼 중국 부동산에서 물어보신다 그러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투자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70개 도시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은 많이 하락하고 있고 근데 하락폭은 줄어들긴 했죠. 근데 여기서 그럼 올해 하락폭 줄고 상승할 거냐? 그거에 대한 예상은 중국 내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완만하게 하락하겠지만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거는 항저우 같은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잖아요. 왜냐면 항저우는 알리바바하고 그다음에 딥시크 항저우 육룡이라고 많이 기사 나오는데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그런 있고. 약간은 테마형적인 경기가 발전하면서 부동산이 오르는 걸 있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줄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어떤 지역의 부동산이 오르고 이런 현상은 되게 좋죠. 근데 전반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쪽에 그럼 계속 하락할 건데 그게 계속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지금 약간 디커플링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침체지만 그렇죠. 소비나 이런 파생되는 부분들은 좀 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의 하락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완만해졌기 때문에 그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는 더 크게 과거보다 더 크게 작용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어서
근데 한 부동산 쪽은 계속 지켜보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정부도 사실 부동산이 계속 이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걸 대신해서 주시장을 부양하려고 하는 게 원래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부동산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주택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신규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물량 자체를 중국 정부에서 신규 착공도 이제 줄었다, 계속적으로 와이와이로 줄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신규로 물량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소폭, 특히 이제 일선 도시 중에서도 뭐 상하이와 베이징 정도 그렇죠. 예만 이렇게 해가지고 전월 대비해서 조금씩 바닥을 다지는 느낌은 들지만,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부동산이 여기서 바닥치고 V자로 올라간다, 그거는 아직은 이제 지금까지 봤던 흐름상에서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분들이 예상할 때는 3년에 걸쳐서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완만한 속도로 긴 시간에 하락을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충격은 좀 덜하긴 하겠죠.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경기 부양, 아까 보면 저 소비 쪽의 부양을 중국이 택하는 것 같고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큰 부양책, 기준금리 인하가 그게 이제 그 티클 다운 돼가지고 LPR 인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굉장히 타겟적으로 해가지고 큰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저는 기대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른 저 전반적인 측면에서 부양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자정 효과를 겪으면서 움직이는 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중국 정부의 정책,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는 화이트 리스트도 만들고, 이미 이제 헝다를 거의 이제 세 가지 레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의도적으로 이제 중국의 민영 그 부동산 기업들을 많이 구조조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업체 수를 줄여놓고 신규 공급을 이제 많이 줄여놓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또 부동산을 부양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그림은 좀 가능성이 낮을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해결해줄 부분이니까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죠. 시장이 해결해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때 마지막 방송,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가 딱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만 해도 이제 공약으로 관세 얘기도 하고 중국과 강대강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3개월 동안 여전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시장이 정말 하루 앞을 살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변동성이 커져 있기는 한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그 관계, 이거 역시 결국은 중국과 홍콩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풀릴지. 미중 관세 문제 합의에 대해서는 지금 일주일마다 사람들의 시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맨 처음에 이제 10%를 했을 때는 너무나 협상용이다. 그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 했을 때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그 관세 적용에 대한 것들을 한 달 연기했을 때 너무나 협상용으로 분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판단하고 움직였었는데, 뭐 중국만을 딱 바라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멕시코하고 캐나다 아니면 뭐 다른 나라까지 포함하면 되게 복잡해지니까. 그쵸. 유럽까지 하면은 중국 같은 게 그럼 10하고 이제 다음에 10을 더 추가시켰잖아요. 네. 그럼 10%를 부과할 때 가장 크게 미국에서 원했던 거는 펜타닐 문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0%를 더 추가했을 때 펜타닐 문제가 자기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 근데 요번에 최근에 가장 나온 뉴스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고위 관리들은 펜타닐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 그래서 펜타닐 관련된 뭐 불법 행위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에 근절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했고, 이제 중국에서는 할 거를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고마워야 한다.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그 상태가 지금 저희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저급 관리, 그러니까 그 계층이 높지 않은 하위 관리들 측면에서 그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교착에 빠진 상태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것들이 고위 관리로 움직이면서 향후 다른 어떤 것을 논의해서 주고받고가 되지 않고, 그냥 단순한 그 문제, 그 지금 펜타닐 문제만 해서도 사실 중국 입장하고 미국 입장은 서로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펜타닐 해결하라고 했는데 중국은 해결했다고 하고, 그렇게 됐는데 관세가 부과가 됐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착 상태라서 당분간은 더 크게 이제 번질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이제 지금 서로 주고받았던 것들을 더 논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검증을 할 것이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이행을 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뭐 회사도 일해보고 뭐 조직체에 있어봤지만,
밑에 관리들이 움직였을 때 위로 이제 올리는 그러니까 결정권자들이 올라갔을 때 그것들을 해결하는 수용하는 방식들 이것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미국이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딱 이 시점에서는 중국보다는 다른 국가들의 신경을 더 쓸 것이고 중국은 만큼 펜타닐 문제에 대한 회의가 이제는 좀 더 이루어질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만약 극적으로 협의가 된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새로운 촉매제로 저희가 서프라이즈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딱 이거거든요. 미중 관계 완화. 물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이렇게까지 시나리오 전개된다 그러면 중국 증시 상승에 굉장한 큰 촉매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거예요.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보셔야 될 거고 그리고 트럼프 6월달 생일 해가지고 방문.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기사가 나왔었죠. 그 이후에 또 나온 소문은 4월달에 갑자기 그 시진핑이 중국을 방한할 수도 있다. 미국 방중할 수 있다. 예. 죄송합니다. 반대로 트럼프가 중국을 방중할 수 트럼프가 있다. 중국으로 오나요? 이런 소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긍정적인 트럼프 당선 전보다도 당선 바로 하고 나서보다 지금은 조금은 긍정적인 관세 관련해서 임팩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면은 확실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하면서 100일 내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겠다. 이분이 되게 괴짜기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모든 것들이 다 계산되고 이제 그 모든 동작 하나하나 발언 하나가 다 계산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너무 그런 부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나 해외 언론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이 언제 뭐 4월이냐 6월이냐 뭐 늦어서 11월 에이펙이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무단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 물론 시작 단계일 수는 있으나 이제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은 4월에 만나는 거고 안 되면은 연내도 안 되고 근데 사실 이게 성우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부분이 지금 서양 외국인 투자 자금이 아직까지 중국과 홍콩으로 유의미하게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의 그렇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과 그리고 시진핑 주석 그리고 중국 정부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정부의 대응은 이미 그 전에 태도는 정해졌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대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 맥락으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제 대외적인 리스크 가장 큰 건 중국은 지금 2025년 향후 2025년 관세가 가장 큰 대외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한다는 강대강으로 예전에 전랑 외교라든가 아니면 충동적으로 강력한 발언들을 하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제 약간은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원만하게 풀려나가지 않을까. 다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 한계가 중국이 줄 수 있는 정도까지만 된다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예측이 지금 굉장히 힘든 어렵죠. 맞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수순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사실 뭐 중국이라는 나라의 호흡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투자에서도 그렇게 접근해야지 그래도 좀 더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대응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업데이트해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민영 기업들 사실 저는 이번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양회 직전에 민영 기업들 뭐 알리바바 그리고 딥시크 비롯해 가지고 돈육 기업도 있었고요. 뭐 분유 기업도 있었고 소위 이제 민영 주요 소비 기업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테크 기업들을 수장들을 불러 모았을 때 상당히 놀랬거든요. 아 정말 이제는 공동부유를 철폐하고 다시 이제 민영 기업들 키워주기로 나설 것인가? 근데 이게 보면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일당 독재이기도 하고 상당히 이 헤게모니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중요하게 여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워낙 이제 2021년 그 공동부유 그리고 부동산 때리기 갖가지 규제로 코로나 공세까지 해서 시장이 망가지는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의심을 좀 거두기가 어려운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기는 한데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그렇죠. 시진핑 주석이 성공하지 못한 그 프로젝트들이 좀 많죠. 1대1로도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거기에다가 공동부유도
사실은 원래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 기치, 그 개념인데 그걸 굳이 공동부유라고 해가지고 프로젝트화를 해서 추진을 했어야만 됐나?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큰 목소리를 위에서 내면 그렇게 큰 조직들의 특성상, 특히 공산당의 특성상 각 수장들이 제각각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충성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강도 높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럼 공도 부유 때문에 가장 큰, 제가 봤을 때는 테크 기업 중에 가장 힘들었던 기업이 누구냐면 그 온라인 교육 기업들. 예. 그럼 사교육 사교육, 관련해서 그렇죠. 사교육. 왜냐하면 공동부유니까. 그러면 사교육, 돈 많은 사람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게 안 된다 해서 교육부 측면에서 아마 그것들이 나갔을 거고, 이제 어떤 통합된 기관이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제대로 운영을 했었다 그러면 그런 사태들은 없었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직의 특성상 잘 네. 보여야 되니까 이런 과잉 충성심에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걸 역으로 돌려가지고 민영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기술 자립, 거기다가 고급 제조업, 이것들을 지금 시진핑이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이것들이 그 각 수장들이 좋은 정책들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과잉 충성심이 발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과잉 충성이 발현되면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기업들이 필요한 정책이라기보다는 돈이 투입돼 가지고 잘못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작용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증시에 더 많이 효과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쪽으로 이제 공적 자금이나 아니면은 지원들이 몰리게 되면 그게 증시를 더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화의 리소스의 배분 측면에서는 안 좋은 측면이 있긴 한데, 증시 측면에서는 그거는 약간은 더 휘발유를 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각 부처마다 앞으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기치 아래. 그렇게 되면 지방 정부들도 투자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민간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고,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그 섹터 말한 그 정책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발전에서는 굉장히, 주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뭐 실제로 2021년부터 거의 2023년 3년간을 이제 갖가지 정책을 통해서 눌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도 사실 많이 좀 망가졌고, 특히 소비 경제가 많이 망가진 상황이고, 최근에도 보면은 여전히 이제 안전자산에 대한, 소비가 쉽지 않을 거다, 투자도 돈 벌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면서 은행 예금이 급증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은행 예금에 이어서 채권까지도 장기채 매수 이제 많이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마냥 묶어서 이제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분명히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정책을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민영 기업들의 이제 그 저담회가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고 앞으로도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조직이기 때문에. 공산당 수장의 가장 높은 분이 한번 말을 했을 때, 그게 밑에 있는 지방 정부까지 내려갔을 때는 이제 와전이 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지시 그렇죠.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다만 전체적으로 그 섹터 아니면은 그 민간 기업에 대한 활성화가는 전체적인 기조로 움직일 것이다. 그게 큰 테마의 한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최근에 홍콩 특히 그 테크 기업들의 상승폭이 워낙 가팔랐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 홍콩 시장에 대한 그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과 홍콩이 어떤 정책을,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어떤 스탠스로 이제 정책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저희는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주 오셔가지고 홍콩과 그리고 중국 본토의 상황에 대해서 많이들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보다도 제가 아마 자금 들어오는 것들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쪽에 이제 본토 투자자들이 저희 쪽으로 들어오는 자금들, 그리고 제가 혹시나 이제 해외 투자자들,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다수 외국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쪽의 자금들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물론 회사 이름은, 기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 그런 정보들을 알려드리면 그냥 노랑 머리인지 뭐 검은 머리인지 그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필요한 정보 한번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홍콩의 메이저 ETF 운용사인 CSOP의 이재총 상무님 모시고서 대담을 가졌고요. 앞으로도 자주 모셔가지고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